한국이 판을 바꾼다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산업은 이미 몇몇 강대국 중심으로 굳어져 있었고 각국은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쏟아부으며 그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구조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흐름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더 벌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시장의 반응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어긋나고 예상이 조용히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 상식이 무너지는 데는 단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고속도로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게이트를 통과하는데 경고음도 마찰음도 급제동 소리도 없었습니다. 100km짜리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는 걸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제 이름은 칼 벡터입니다. 독일 베를린 출신이고 교통 인프라 설계 분야에서 25년을 보냈습니다. 유럽연합의 스마트 톨링 표준을 설계한 핵심 인물이고 일본 ETC 시스템의 안전성을 직접 검증한 자문단 책임자였죠.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유럽 어딘가의 고속도로에서 차를 멈추고 요금을 내는 그 방식,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 중 하나가 저입니다. 저는 한 가지 원칙을 믿었습니다. 도로는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도는 관리의 대상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차 단기는 단순한 기계 장치가 아니라 문명이 만들어낸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원칙을 저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데이터가 항상 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딱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컨퍼런스 일정에 끼워 넣은 경유지 수준이었죠. 속도만 빠른 나라, 안전을 희생한 시스템, 언젠가 사고 통계로 증명될 구조. 그게 제가 한국 하이패스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의 전부였습니다. 2019년 가을, 아시아 교통 인프라 컨퍼런스 일정으로 일본을 먼저 들렀습니다. 수도고속도로 ETC 게이트 앞에서 차량들이 일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시속 20km. 차단기가 내려오고 센서가 번호판을 읽고 결제가 완료되면 차단기가 올라갑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죠. 이게 맞는 방식이라고.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하고 안전합니다. 멈춤이 곧 문명입니다. 저는 그걸 설계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나흘 뒤 인천공항에서 현지 코디네이터체에 올랐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저는 습관적으로 톨게이트를 찾았습니다. 이 나라 시스템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문가의 눈으로 한번 봐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게이트가 가까워지는데 아무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트럭도, 세단도, 옆 차선의 버스도 그냥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발을 바닥으로 눌렀습니다. 운전석도 아닌 조수석에서요. 차단기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속도 줄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코디네이터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요?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시속 100km로 게이트를 통과한다는 건 통제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25년 경력에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곧 사고로 이어진다고. 데이터가 반드시 증명할 거라고. 바로 그 순간 앞차가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시속 100km. 차단기 없음, 충돌 없음, 경고음 없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도 통과했습니다. 0.01초 사이에 바람소리 하나 없이 100미러를 봤습니다. 멀쩡했습니다. 도로도 차도 모든 게. 그리고 제 뒤로 수십 대의 차량이 같은 속도로 같은 게이트를 아무렇지 않게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제 25년이 설명하지 못하는 장면을요. 훗날 저는 알게 됩니다. 그 침묵이 단순한 고요가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그 게이트 너머에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다시 설계한 나라가 있었다는 걸 저는 그때 아직 몰랐습니다. 그 10초가 제 25년짜리 확신을 통째로 무너뜨릴 시작이었다는 걸. 컨퍼런스가 끝나고 베를린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한국 하이패스 관련 자료를 처음으로 찾아봤습니다. 딱히 궁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찜찜했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장면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자료는 많지 않았습니다. 영문 논문 몇 편, 한국도로공사 영문 보고서,
그리고 유럽 교통공학 저널에 실린 짧은 비교 분석 하나. 저는 그걸 훑어보다 잠시 멈췄습니다. 무정차 통행료 징수, 차단기 없음, 시속 100km 통과, 인식률 99% 이상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들이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통과했으면서도요. 2달 뒤 브뤼셀에서 유럽교통 인프라 연합 연례 회의가 열렸습니다. 유럽 각국의 톨링 시스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아시아 출장 후기를 간략히 보고했습니다. 일본 ETC 현황, 그리고 한국 하이패스 현장 관찰 내용을요. 한국 얘기를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요. 독일 대표단 수석이었던 마르쿠스 브란트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칼. 그건 기술이 아닙니다. 운에 맞진 도박이죠. 옆자리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단기를 없앤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시스템 설계가 아니라 책임 포기입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반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다만 그 찜찜함이 아직 가시지 않았을 뿐이었죠. 마르쿠스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가 직접 분석한 한국 시스템 위험도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제가 수치를 뽑아봤습니다. 이 방식대로라면 악천후 조건에서 인식 오류율이 최소 8%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번호판 오염, 야간 조도 저하, 고속 진동, 이 세 가지만 겹쳐도 시스템은 무너집니다. 한국이 사고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회의실이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그 논리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5년 경력의 제 판단도 같은 방향을 가리켰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르쿠스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자꾸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시속 100km, 침묵, 아무 일도 없던 그 게이트. 마르쿠스의 보고서대로라면 그 순간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마르쿠스와 복도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칼, 솔직히 말해봐요.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어땠습니까?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작동하더군요. 마르쿠스가 피식 웃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죠. 저건 곧 사고로 증명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했으니까요.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데이터적으로 마르쿠스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실로 돌아오는 내내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침묵은 뭐였습니까? 100km로 달리던 그 차들이 아무 일 없이 통과하던 그 장면은요. 운이라기엔 너무 많은 차들이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책상에 앉아 한국 하이패스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마르쿠스의 말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반대였습니다. 마르쿠스가 맞다는 걸 제 손으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 밤이 제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자료를 펼쳐놓고 마르쿠스의 보고서와 한국도로공사 영문 데이터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마르쿠스가 맞다는 걸 확인하면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마르쿠스는 악천후 조건에서 인식 오류율이 최소 8% 이상 발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 보고서에 나온 수치는 달랐습니다. 전체 구간 평균 인식률 99.8%, 악천후 조건 포함해서요. 저는 그 숫자를 3번 다시 읽었습니다. 99.8%는 존재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제 이론으로는요. 시속 100km, 번호판 진동, 조도 변화, 이 3가지 변수만 겹쳐도 인식률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25년 경력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 출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작된 수치가 아닐까 싶었으니까요. 실시간 VDS 데이터였습니다. 현장 센서에서 직접 수집한 수치였습니다. 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직접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데이터 검증을 요청하는 형식이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반박 자료를 요청한 거였습니다. 이 수치가 틀렸다는 걸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사흘 뒤 답장이 왔습니다. 데이터 원본 파일과 함께요.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구간별 인식 성공률, 날씨 조건별 오류 로그, 카메라 각도별 보정 데이터까지 세밀하게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저는 항목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오류를 찾았습니다. 반드시 어딘가에 구멍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구멍이 없었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99.8%. 어느 구간에서도, 어느 날씨 조건에서도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마르쿠스에게 보내려던 이메일 초안도 그 상태로 멈췄습니다. 역시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라고 쓰려던 문장이 끝까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쿠스의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면서요. 베를린의 밤거리에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멈추고 서고 다시 달리는 차들이요. 한국의 차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25년이 설명하지 못하는 수치가 지금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르쿠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직접 가보려고 합니다. 한국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데이터 때문입니까? 확인해야겠습니다. 제 손으로요. 마르쿠스가 낮게 웃었습니다. 가서 무너지는 걸 직접 보겠다는 거죠? 좋습니다. 증거 가져오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이 무너지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99.8%가 거짓이라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하러요. 한국에 도착한 건 12월이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기술연구소 담당자 이준혁 박사와 미팅을 잡았습니다. 저는 미팅 전날 밤 테스트 조건을 직접 설계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조건들만 골랐습니다. 버그, 야간, 시속 100km 이상, 번호판 일부 오염. 이 조건이라면 어떤 시스템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25년 경력이 보장하는 설계였습니다. 이준혁 박사가 테스트 조건표를 받아들고 잠시 훑어봤습니다. 혹독하게 준비하셨네요. 이 조건에서 성공하면 인정하겠습니다. 이준혁 박사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일 비 예보입니다. 좋은 날이겠네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테스트 차량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 조건에서 나온 데이터는 누구도 반박하지 못합니다. 게이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쏟아졌습니다. 와이퍼가 최고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앞 유리 너머로 게이트 구조물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숨을 참았습니다. 테스트 차량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시속 110km. 번호판에는 이준혁 박사가 직접 오염 처리를 했습니다. 진흙이 번호판 절반을 덮고 있었습니다. 폭의 야간 조건에 번호판 오염까지. 제가 설계한 최악의 조건이 전부 갖춰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카운트했습니다. 셋, 둘, 하나. 차가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준혁 박사를 봤습니다. 박사가 단말기 화면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인식 완료, 결제 완료, 처리 시간 0.01초.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번호판 절반이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0.01초 만에 읽었다는 겁니까? 이준혁 박사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사람이 읽은 게 아닙니다. 그 한 문장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람이 읽은 게 아니다. 저는 25년 동안 사람이 설계하고, 사람이 검증하고, 사람이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사람의 영역을 넘어선 무언가를 도로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마르쿠스에게 가져갈 반박 자료를 찾으러 왔던 사람이 지금 설명할 수 없는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데이터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베를린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놓고 아무것도 입력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에는 이준혁 박사가 건네준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 처리 건수, 연간 14억 건, 오류 건수, 0.2% 미만. 저는 그 숫자를 유럽 데이터와 나란히 놓아봤습니다. 독일 아우토반 톨게이트 평균 차량 처리 시간 8.3초, 한국 하이패스 처리 시간 0.01초.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손가락이 느렸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830배였습니다. 유럽의 시스템이 한 대를 처리하는 동안 한국의 시스템은 830대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덮었습니다. 베를린 사무실로 돌아와 마르쿠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데이터 가져왔습니다.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까? 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마르쿠스, 우리가 틀렸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칼? 우리는 멈추는 시스템을 25년 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멈추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았습니다. 마르쿠스가 낮게 말했습니다. 칼, 지금 제정신입니까? 저는 제정신이었습니다. 어쩌면 25년 만에 처음으로요. 저는 유럽 전체 톨링 시스템 비용 구조를 다시 꺼냈습니다. 차단기 유지비, 게이트 인력비, 차량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 낭비, 병목 구간 환경 오염 수치, 숫자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비용들이 사실은 멈춤을 유지하기 위해 치르는 대가였습니다. 한국은 그 대가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국제 컨퍼런스였습니다. 암스테르담, 유럽 교통 인프라 연합 특별 세션. 주제는 차세대 톨링 시스템 표준 재정립이었습니다. 마르쿠스가 발제자였고 저는 토론 패널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쿠스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유럽 시스템의 우수성이 가득했습니다. 안전성, 신뢰성, 검증된 표준. 저는 그 슬라이드들을 바라보면서 6개월 전에 제 모습을 봤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마르쿠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독일 아우토반 톨게이트 평균 처리 시간이 얼마입니까? 마르쿠스가 잠깐 멈췄습니다. 8초 내외입니다. 표준 범위 안에 있죠. 한국 하이패스는 0.01초입니다. 우리보다 830배 빠릅니다. 오류율은 0.2% 미만이고요. 저는 직접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폭우 조건에서 야간에 번호판 절반이 가려진 상태에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르쿠스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칼, 그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제가 검증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마르쿠스가 천천히 슬라이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수치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재검토해야겠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마르쿠스 브란트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건 유럽 시스템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은 말이었으니까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마르쿠스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칼, 당신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오래된 것이 조용히 끝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한 달 뒤 이준혁 박사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카자흐스탄 고속도로 공사가 한국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을 확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달엔 폴란드였습니다. 그 다음은 베트남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하나씩 받아보면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도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차 단기 없는 게이트처럼요. 저는 이준혁 박사를 다시 만나러 서울로 갔습니다. 이번엔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궁금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걸 만들었는지를요. 우리는 한강이 보이는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오래 준비한 질문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차단기를 없앨 생각을 했습니까? 이준혁 박사가 잠깐 웃었습니다. 없앤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만들지 않은 겁니다. 저는 그 말을 한동안 곱씹었습니다. 없앤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25년 동안 차단기를 어떻게 더 잘 만들까를 고민했습니다. 한국은 왜 만들어야 하는가를 먼저 물었습니다. 질문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답도 달랐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였습니다. 아래에 어떤 도로가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대의 차들이 달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멈추는 차들과 멈추지 않는 차들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내가 만든 건 멈추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멈춤을 당연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당연함에 처음으로 의문을 품은 나라였습니다. 한국의 힘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도로를 연구했습니다. 멈추는 방법을, 통제하는 방법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요. 그게 문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멈춰야 하는가? 그 질문 하나가 제 25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도로를 바꿨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멈추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것이 위험했습니다. 미래의 도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국격 상승 감동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 조각의 붉은 심장이 남을 때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